워싱턴과 도쿄가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단 한 명도 빼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안을 전격 폐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40년간 친일파로 불렸던 미국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가 서울 방문 후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끝났다. 한국이 진짜였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저는 로버트 싱클레어입니다. 펜타곤 아시아 태평양 전략국에서 40년간 일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예일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고 줄곧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왔습니다. 제 분석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좌우했고 역대 대통령들이 제 조언을 구했죠.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내 헬렌과 저녁을 먹고 서재에서 일본 방위백서를 읽다가 잠들었어요. 새벽 3시 17분 침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로버트 싱클레어인가?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오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5분 내로 차가 도착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헬렌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야? 백악관에서 부른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 잠옷 위에 정장 재킷만 걸치고 나왔습니다. 검은색 SUV가 이미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백악관까지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나? 상황실에 들어서자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그리고 대통령. 로버트, 앉게. 대통령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방금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어. 함정 80척, 전투기 200대가 동원됐다고 하더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제 침공 가능성은요? CIA는 50%로 보고 있어. 문제는 우리 대응이야.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일본 총리에게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나? 헌법 때문에 자위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국회 승인받는데 2주가 걸린다고. 그건 예상된 반응입니다. 대통령님, 예상됐다고? 그럼 우리가 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동맹이 누구란 말인가?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미일안보 조약에 따라 조약? 종이 쪼가리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냐고.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한국이 있었지. 로버트, 자네가 아시아 전문가 아닌가? 저는 주로 일본 전략을 연구했습니다만 한국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40년간 아시아를 연구했다면서? 사실 저는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해왔습니다. 일본에 비해 작은 나라, 분단국가,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 그게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었죠. 한국군의 현재 전력이 어느 정도지? 현역 병력은 50만 정도이고 예비군은 310만 명입니다.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독자 무기도 개발했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일본만 강조했나? 저는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제력? 지금 당장 중국을 막을 수 있냐고 묻고 있네. 72시간이다. 72시간 내로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직접 가서 파악해오게. 그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 일본 대신 의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란 말이야. 하지만 대통령님, 하지만은 없어. 지금 당장 준비해서 출발하게. 펜타곤에서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줄 거야.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40년 경력의 이런 급작스런 임무는 처음이었어요. CIA 국장 마커스가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대통령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한국이 정말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 놀랄 거야. 최근 정보들이 상당히 흥미롭더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말 한국이 우리가 놓친 동맹일까? 아니야. 일본이야말로 아시아 최강이고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이야. 하지만 대통령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72시간 내에 한국을 조사해야 했죠. 헬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일이야.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어. 나는 한국에 가야 해. 한국. 왜? 대통령이 한국군의 실체를 파악하라고 했어. 당신은 늘 일본이 최고라고 했잖아. 그래. 그런데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데. 헌법 때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뭘 놓쳤다는 거야? 나는 40년간 같은 생각만 했잖아. 가서 직접 봐. 진실이 뭔지. 다음날 아침, 저는 앤드류스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특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40년 신념이 맞기를 바랐어요. 한국은 될 것 아닐 거라고, 일본이 여전히 최고일 거라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최신 정보 브리핑을 위해 잠시 펜타곤에 들렀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중국 함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죠. 로버트, 여기 좀 봐요. 부하 직원 제시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신참이지만 뛰어난 분석가였어요. 뭔데? 방금 업데이트된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예요. 한국이 5위, 일본이 8위입니다. 뭐라고? 다시 확인해봐. 제시카가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똑같은 결과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니.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방산 수출 통계였죠. 한국의 작년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었어요. K9 자주포만 1700문 이상 수출했고요. 일본은 3천만 달러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170억 대 3천만?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잠깐, K9이 뭐지? 한국산 자주포예요. 폴란드가 672문, 호주가 30문, 이집트가 200문. 제시카가 수출 국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즐비했어요.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 네. 그것도 대량으로요. 특히 폴란드는 K2 전차도 180대 구매했습니다. 이때 상황실 문이 열리고 DIA 동아시아 과장 톰슨이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타이밍 좋네요. 방금 한국 관련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뭔데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훈련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한국군이 전 부대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우리보다 빨랐다는 건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F-15K 편대가 서해상 초계 비행을 시작했고 해군도 잠수함을 출항시켰어요. 옆에 있던 일본 담당관 스티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강요의 일정을 잡고 있어요. 빨라야 내일 오후에나 열릴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느려? 평화헌법 구조 때문에 자위대 출동은 국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일본 영토가 직접 위협받는 게 아니라서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40년간 일본을 최고의 동맹이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움직이지도 못한다니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죠?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아직 미국이 갖고 있지만 한국군은 독자적인 방어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 명령 하나면 즉시 전군이 움직입니다. 톰슨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국의 예비군 동원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뭐가 특별한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동원령을 발동합니다. 4시간 내에 100만 명을 소집할 수 있어요. 100만? 그게 가능해? 실제로 작년 훈련에서 증명했습니다. 일본은 예비 전력이 48,000명 정도인데 그것도 즉응예비자위관이라고 해서 실제 전투력은 제한적이죠. 이때 CIA 연락관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긴급 정보입니다. 한국이 청와대 지하 벙커를 가동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데? 일본은 그런 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총리 관저에는 기본적인 대피시설만 있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스티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버트, 인정하기 싫겠지만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한국은 베트남 이후로 일본은 단 한 번도 실전을 치른 적이 없어요. 평화유지군 파견이 전부죠.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연평도, 천안함, DMZ 총격전, 소규모지만 계속 실전을 치르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일 뿐 기술적으로는 아직 전쟁 중이었죠. 톰슨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로버트, 편견을 버리세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커스 CIA 국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가는 거지? 네. 좋은 선택이야. 그런데 한 가지 조언하자면 뭔데요? 가서 보고 듣는 것만 믿어. 선입견은 버리고
공군기지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을까? 아니면 단순히 숫자의 착시일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겠다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펜타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야 했죠. 서재에 들어가니 4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자위대 전력 분석, 미일동맹 연구서. 반면 한국 자료는 한 칸도 채우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였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한쪽만 봤던 거죠. 헬렌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짐 싸는 거 도와줄까? 고마워. 그런데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 왜?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서. 헬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빈 노트를 가져가. 새로 배우면 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 국방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펜타곤 공식 서한과 함께 방문 요청을 했죠. 3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연락관이 마중 나가겠습니다. 의외로 적극적이었어요. 일본은 보통 이런 요청에 일주일은 걸렸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 동료 마이클이었죠. 로버트, 한국 간다며? 응. 대통령 명령이야. 조심해. 내 평판이 걸린 일이야. 무슨 소리야? 친일파로 소문난 네가 갑자기 한국을 칭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는 미스터 재팬으로 통했죠. 진실을 보고하는 게 내 일이야. 진실?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기를 바라.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 객관적일 수 있을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참, 제니가 전화했어. 한국 가면 케이팝 굿즈 좀 사다 달래. 제니가? 우리 조카가? 응. BTS 팬이래. 요즘 미국 젊은 애들 사이에서 난리야. BTS가 뭐니? 한국 아이돌이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당신만 몰라. 또 하나 놓치고 있었군요.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도. 짐을 다 싸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오랜 친구인 브루킹스 연구소 톰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톰, 나 한국 간다. 드디어? 늦었지만 잘했어. 무슨 소리야? 자네만 빼고 다들 알아. 한국이 달라졌다는 걸. 자네만 과거에 살고 있었지. 그렇게 심했나? 작년 우리 연구소 보고서 못 봤어? 한국이 중견국 넘어서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했잖아. 그건 경제 얘기 아닌가? 군사력도 마찬가지야. K-팝만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놓친 게 그렇게 많았을까?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C-40 수송기가 대기 중이었죠. 조종사가 인사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14시간 걸립니다.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주 가시나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가죠. 요즘 한미 군사협력이 부쩍 늘어서요. 일본은요? 일본은? 글쎄요. 작년에 한 번 갔나? 또 의외의 정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져 갔어요. 14시간.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국방백서, 방산 수출 통계, 한미동맹 현황.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예비군 숫자였습니다. 310만 명. 일본 자위대 전체 인원의 10배가 넘었죠. 이게 가능한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5위, 일본 8위. 정말 세상이 바뀐 걸까?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공항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 완벽한 영어 안내, 그리고 놀라운 청결함. 입국장을 나오자 정장 차림의 젊은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이시죠? 국방부 국제협력과 최성준 소령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미국 유학파가 많습니다. 저도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했어요. 놀랐습니다. 미 육사 출신이 한국군에 있다니. 공항을 나가는 길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전광판에 갑자기 빨간 글씨가 떴어요. 예비군 훈련, 통지 해당 지역 예비군은 즉시 부대로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뭡니까? 아, 정기훈련 공지입니다. 디지털로 통보하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몇몇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태연하게 짐을 챙겼어요. 저 사람들이 예비군인가요? 네. 바로 훈련장으로 가는 겁니다.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네요. 최소령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의무니까요.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휴전 중일 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예비군 집결 장소가 있었고 위장복 차림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매주 이런가요? 주말마다 어디선가는 훈련이 있죠. 310만 예비군이 순환하면서 훈련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카덱스부터 가는 겁니까? 마침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요. 한국 무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30분 후 킨텍스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입구에서부터 각국 군 관계자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 군복이 많이 보였죠. 유럽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한국 무기를 사러 왔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대규모 구매단이 왔어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무기들이 즐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한화 부스. K9 자주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죠. 실물로 보니 정말 크네요. 한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영광입니다. 설명 도와드릴까요? 이게 정말 1700문이나 수출됐다고요? 네. 이번 달에도 추가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노르웨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폴란드 육군 대령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672문 샀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죠. 왜 독일제가 아니라 한국제를 선택했습니까?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해줍니다. 기술 이전. 일본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었죠. 다음은 KF-21 전시 구역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고요? 네. 곧 양산 시작 예정입니다. F-35 없이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나요? 최소령이 대답했습니다. F-35도 40대 도입했지만 독자 개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 자립이 목표니까요. 일본은 F-35만 믿고 있는데 한국은 두 기를 다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드론 전시관이었어요. 이 자살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수출했다고요? 네. 실전에서 러시아 탱크 수십 대를 파괴했어요. 실전 검증. 그보다 강력한 홍보는 없었죠. 전시장을 둘러보는 2시간 동안 계속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세계 각국에 팔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독자 기술로. 호텔로 가는 길에 최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교류는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 만나려 하지 않아요. 왜죠? 글쎄요. 아마 불편한가 봅니다. 무엇이 불편할까?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예비군 310만, 실시간 동원 시스템, 수출 1위 자주포, 독자 개발 전투기. 노트에 적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무시했던 나라라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였어요. 내일은 더 깊은 곳을 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날 아침, 다시 킨텍스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더 자세히 볼 계획이었죠. 한화부스에서 K9 자주포 실사격 시연이 있었습니다. 야외 시연장에 각국군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K9 썬더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은 40km 떨어진 표적. 쿵! 포성이 울리고 10초 후 대형 스크린에 표적 명중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중앙을 맞췄어요. 분당 6발, 최대 사거리 52km, 명중률 95% 이상. 옆에 있던 호주 육군 준장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30문 더 주문한 이유가 이겁니다. 일본 99식 자주포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준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에 제한이 있잖아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에 여전히 신중했죠. 이때 폴란드 국방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폴란드가 K9을 많이 샀다고 들었습니다. 672문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죠. 그리고 K2 전차도 180대 계약했어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독일이 더 가깝잖아요. 차관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독일은 무기를 줄지 말지 6개월을 고민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요청하자마자 계약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중요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허락했어요. 독일은 절대 안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기술은 절대 비밀. 다음은 현대로템 부스였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전차의 특징이 뭡니까? 엔지니어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로 승무원이 3명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현수장치 보세요. 전차가 앞뒤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수평을 잡았습니다. 지형에 관계없이 포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됐죠. 일본 10식 전차와 비교하면 스펙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전 배치 중이고 수출도 합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일본은 만들기만 하고 한국은 팔기도 한다. KI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웅장했어요. 이걸 정말 한국이 만들었습니까? 네. 설계부터 생산까지 100% 국산입니다. 미국 기술 지원 없이 핵심 기술은 독자 개발했습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모두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해냈다니. 이때 인도네시아 공군 대표단이 왔습니다. 우리가 공동 투자한 보람이 있네요. 이제 F-35 없어도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이걸 생산하나요? 네. 기술 이전 받아서 48대 생산 예정입니다. 또 기술 이전. 한국은 기술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LI 진엑스1 부스에서는 미사일 전시가 한창이었어요. 현궁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2.5km, 관통력 900mm. 제블린과 비교하면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군요. 네. 이미 여러 나라와 협상 중입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하나같이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검증됐고 기술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죠. 점심시간에 야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일본 미쓰비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이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죠. 수출은 꿈도 못 꾸고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드론과 무인 시스템 전시관을 봤습니다. 이 자살 드론대가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이 무서웠어요. 수십 대의 드론이 일사불란하게 목표물을 파괴했죠. AI가 목표를 자동 선택합니다. 인간 개입 없이도 작전 수행이 가능해요. 언제 개발했습니까? 3년 전부터 양산 중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됐고요. 일본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했는데 전시장을 나오면서 최소령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충격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일 보실 것들이 더 놀라실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 특히 수출 경쟁력은 일본을 압도.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이 기적을 만들었다고들 하더군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는 내일부터였죠. 셋째 날 아침, 계룡대로 향했습니다. 한국군 3군 본부가 모인 곳이죠.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여러 번 신분 확인을 거쳤어요. 싱클레어 박사님, 특별히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최소령이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참을 내려갔어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겁니까? 상당히 깊습니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휘 시설입니까? 네. 중요한 지휘 통제 시설 중 하나입니다. 24시간 가동 중이죠. 믿을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축구장 몇 개는 들어갈 공간에 수백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중앙 스크린은 벽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모든 군 정보가 여기로 모입니다. 육군 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붉은 점들은 뭡니까? 북한군 동향입니다. 실시간 추적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위성, 드론, 인간 정보까지 AI가 종합 분석합니다. 한쪽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중국 개입 시나리오입니다. 매일 다양한 상황을 연습해요. 화면에 중국 함대가 서해로 남하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대응 방안 17번 실행. 즉시 한국 해군과 공군이 움직였습니다. 분 만에 차단선이 형성됐죠. 이렇게 빨리 대응이 가능합니까? 실제로는 더 빠릅니다. 시뮬레이션은 안전을 위해 느리게 하거든요. 옆 구역에서는 젊은 장교들이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전 팀입니다.
북한 해커들과 실시간 공방 중이에요. 지금도요? 네. 하루 평균 10만 건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일본은 사이버전 개념도 이제 막 도입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AI 전투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AI는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 모든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적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92%예요. 실제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다음 발사 시점을 정확히 예측했죠. 이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실제 상황인가요? 훈련입니다. 하지만 실전처럼 대응하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자기 위치로 달려갔어요. 적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요격 시스템 가동, 예비군 동원령 준비, 5분 만에 모든 대응이 완료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일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벙커 한쪽에는 일본 연락장교가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중령이었죠. 이런 시설이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어로 물었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럽죠. 하지만 우리는 평화헌법이 있으니 라고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평화헌법이 이런 것도 막습니까? 국회에서 공격용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방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한숨을 쉬었죠. 점심은 벙커 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3,000명분을 준비합니다. 유사시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죠. 일본 자위대는 전투식량이 3일분도 없는데 식사하면서 한국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습니까?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우리도 독자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독자 능력이요? 전자권 전환 후를 대비해야죠. 미국이 영원히 지켜줄 순 없으니까요. 현실적인 사고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만 믿고 있는데 오후에는 C4I 시스템을 봤습니다. 전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병사 한 명 한 명까지요. 화면에 군인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습니까? 전시엔 프라이버시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벙커를 나오면서 최소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들을 만나러 갑시다. 더 볼 게 있다고요? 네. 판문점으로 갑니다.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였죠. 과연 판문점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판문점으로 가는 길은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검문소가 여러 개 있었고 갈수록 경계가 삼엄해졌죠. 곧 민간인 통제선을 넘습니다. 최소령이 말했습니다. 검문소에서 한국군 헌병이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M16 소총을 든 병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실탄입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모두 실탄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훈련 때도 실탄을 거의 쓰지 않는데 통일대교를 건너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조망, 감시 초소, 대전차 장애물이 빼곡했죠. 저 콘크리트 구조물은 뭡니까?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유사시 폭파해서 다리를 끊죠. 진짜로요? 네. 서울을 지키려면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했습니다.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였죠. 대대장 대령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판문점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입니다. 양쪽에 100만 군대가 대치하고 있죠.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합니다. 70년째니까요. JSA로 이동했습니다. 파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군사분계선입니다. 시멘트로 그어진 선 하나. 그 너머는 북한이었죠. 한국군 경비병들이 태권도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왜 저런 자세를 유지합니까? 심리전입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거죠. 북한군 초병도 보였습니다. 서로 몇 미터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교전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선제 대응권이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즉시 사격할 수 있어요. 상부허가 없이도요? 네. 여기서는 병사 개인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20단계 결제를 거쳐야 할 텐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바로 그 장소였죠. 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갑니다. 신기했습니다. 테이블 반은 한국, 반은 북한 영토였어요. 밖으로 나와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북한 기정동 마을이 한눈에 보였죠. 저 큰 깃발은 뭡니까? 선전용입니다. 160m 깃대에 270kg 인공기예요. 바람에 찢어지지 않나요? 자주 교체합니다. 체면 때문에라도요. 그때 확성기 방송이 들렸습니다.
북한 쪽에서 나오는 선전방송이었죠. 매일 듣습니까? 네. 이제는 배경음악 같아요. 한국군 병사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GP로 이동했습니다. 최전방 감시 초소였죠. 여기서 북한군이 보입니까? 네.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북한군 초병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700m입니다. 소총 사거리죠. 소대장 중위가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귀순자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뛰어왔어요. 총격전이 있었나요? 네. 40발 정도 쐈습니다. 우리도 응사했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가끔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초소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가 가득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24시간 감시합니다. 쥐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아요. 일본도 이런 장비가 있나요? 옆에 있던 일본 연락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자체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이런 긴장감을 모르죠. 철책선 순찰로를 걸으면서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 센서들은 뭡니까? 진동 감지기입니다. 침투를 막기 위해서죠. 실제로 침투 시도가 있습니까?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한국군 병사들의 표정에서 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최소령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에겐 일상입니다. 그래서 더 강해야 하는 거죠. 서울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역사책에서나 보는 과거로 여기지만 한국은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 차이가 양국 군대의 차이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특전사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3시 호텔 로비에서 최소령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출발해야 하나요? 특전사는 주로 야간에 활동합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 시간이 맞아요. 1시간 후 특전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해골 마크와 한 번 뽑히면 죽을 때까지라는 구호가 으스스했죠. 저 문구가 실제 모토입니까? 네. 특전사 정신을 보여주죠. 사령관 중장이 직접 맞아줬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우리 훈련은 좀 거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707 특임대대 침투 훈련을 보여드리죠. 707 특임대대. 한국의 델타포스하고 들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니 이미 대원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까만 복장에 야시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프레데터 같았습니다. 오늘 시나리오는 적진 20km 침투 후 주요 시설 파괴입니다. 작전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겁니까? 네. 북한 핵시설 타격을 상정했습니다. 헬기 4대가 프로펠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탑승하시죠. 박사님은 관찰 헬기에 타세요. 굉음과 함께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날아갔죠. 왜 이렇게 낮게 납니까? 레이더 회피입니다. 실전처럼 하는 거죠. 30분 후 목표 지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30m 상공에서 순식간에 지상으로 10초에 12명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죠? 매일 연습하니까요. 실전에선 더 빨라야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대원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진 그들은 마치 유령 같았어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표물까지 5km를 도보로 침투합니다. 1시간 후 목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대원들이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저격수들이 위치를 잡고 돌격조가 대기했습니다. 공격 개시.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섬광탄이 터지고 문이 폭파되고 대원들이 돌입했어요. 총성이 울렸지만 실탄은 아니었습니다. 건물 제압 완료. 시간 2분 30초. 놀랍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실전에선 3분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 걸리면 적 증원부대가 와요. 이때 미군 그린벨의 관찰단이 다가왔습니다. 매번 놀랍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정말 특별해요. 미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나은 면이 많아요. 특히 침투 기술은 최고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짜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가상의 적과 싸우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실제 북한을 상대로 훈련하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대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대위가 답했습니다. 지옥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안 재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실전은 더 힘들거든요. 훈련에서 죽는 게 전쟁에서 사는 길입니다.
또 다른 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동료 하나가 훈련 중 다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완주했죠. 그게 특전사 정신입니다. 일본 자위대와 교류가 있습니까? 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몇 번 왔었는데 따라오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 기준이 너무 높대요. 7탄 사격도 거의 안 한다고 하더군요. 새벽 5시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야간 사격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표정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시작. 타타타탕. 야시장비를 착용한 대원들이 정확히 표적을 맞췄습니다. 10발 10중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죠? 매일 밤 연습합니다. 특전사는 밤이 주 무대니까요. 이어서 도시 전투 훈련장을 봤습니다. 실제 건물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었어요. 아파트, 은행, 학교까지.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북한 도시를 점령할 때를 대비해야죠. 평양 시가전도 상정합니다. 대원들이 건물을 제압하는 모습은 예술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들고 벽을 타고 오르고 순식간에 층을 제압했어요. CQB 근접 전투 기술입니다. 실내에서 싸우는 법이죠. 이런 것도 매일 합니까? 네.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아침 7시 특전사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원들과 함께 앉았는데 그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10km 기록 깼어? 아니, 1분 모자랐어. 오늘 다시 도전이야. 장비 맨 채로? 당연하지. 실전에선 더 무거울 텐데. 이들에게는 극한이 일상이었습니다. 식사 후 사령관과 면담했습니다. 특전사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력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정신은 단련해야 하죠. 미군과 비교하면 장비는 그들이 낫죠. 하지만 근성은 우리가 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령관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지면 나라가 없어지니까. 미국은 지면 철수하면 되지만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전쟁을 영화로만 아는 것 같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소령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면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야 적이 도발하지 않아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전사들이었습니다. 70년간 전쟁을 준비하며 단련된 군대.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소령이 특별한 걸 보여준다고 했어요. 오늘은 예비군 훈련을 참관하시죠. 주말에도 훈련을 합니까? 네. 직장인들은 주말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근교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명이 이미 집결해 있었어요. 정장 차림부터 운동복까지 복장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군용조끼를 입고 있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은 500명 정도입니다. 이런 훈련장이 전국에 수천 개 있어요. 훈련장 입구에서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출석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디지털로 관리하는 겁니까? 네. 앱으로 통지받고 출석도 앱으로 합니다. 한 예비군에게 물어봤습니다. 훈련 통지는 언제 받았습니까? 일주일 전이요. 앱으로 날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편리하네요. 네. 예전엔 우편으로 왔는데 지금은 완전 디지털이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제식 훈련이었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정확히 움직였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네요. 한국 남자는 이걸 평생 합니다. 몸이 기억하죠. 다음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7탄 사격도 합니까? 네. 1인당 20발씩 쏩니다.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민간인에게 실탄을? 사격장에서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40대로 보이는 회사원이 20발 중 18발을 10점에 맞췄어요. 사격을 잘하시네요. 군대에서 특등사수였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네요. 점심시간에 예비군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나와서 한 명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쟁 나면 저희가 이선입니다. 현역이 막는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예비군이었어요. 6.25 때 참전하셨죠. 그때 예비군이 없었다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동원령 발동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 통제관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동원령을 발동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단체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예비군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긴급 동원령.
2시간 내 지정 장소 집결. 진짜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예비군이 답했습니다. 집에서 장비 챙기고 바로 출발이죠. 가족한테 인사할 시간은 있어요. 몇 명이나 응할까요? 95% 이상 올 겁니다. 안 오면 처벌받거든요.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이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다른 예비군이 말했습니다. 시민이 총을 쏘고 언제든 동원된다는 게 이상한가 봐요. 훈련 통제관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4시간 내 1차 동원 100만, 24시간 내 전체 310만 동원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작년 을지훈련 때 실제로 해봤어요. 98%가 시간 내 도착했습니다. 이때 50대 예비군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83년부터 예비군입니다. 40년째죠. 40년이나요? 네. 이제 곧 끝나요. 그런데 아들이 이어받겠죠.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불공평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지킵니까? 훈련이 끝나고 해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이 마중 나온 사람, 친구들과 맥주 마시러 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최소령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전 국민이 군인인 나라. 일본은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그들은 전쟁을 끝난 과거로 봅니다. 우리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호텔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남자들 대부분이 예비군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평범한 회사원, 택시기사, 편의점 알바생. 하지만 유사시엔 모두 군인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와 전쟁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내일은 해군 기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5째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0년간 믿어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서울은 고요했죠. 한강 다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일본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전쟁 포기를 헌법에 명시했죠.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웠어요. 누가 옳은 걸까요? 다리 중간쯤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른 시간에 산책이십니까? 영어로 물어보니 유창하게 답했습니다. 네. 출근 전에 자주 옵니다. 외국분이시군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국방 관련 일로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육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금은 기업에서 일하지만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군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왜 이렇게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겁니까? 그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평화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평화요? 물론 우리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 다리 아래 한강이 빨갛게 물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 겨울이었죠. 6.25 전쟁. 네. 제 할아버지가 여기서 싸우셨어요. 중공군 100만이 밀려왔을 때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준비 안 된 평화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압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일본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알아요. 평화한 법이죠? 부럽기도 합니다. 부럽다고요? 네. 전쟁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 전쟁을 생각하며 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정말 안전한가요?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힘이 없는 평화는 남의 선의에 기대는 거예요. 과연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선택했습니다. 비싸고 힘든 길이지만 확실한 길이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군인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310만 예비군. 그게 우리의 보험입니다. 그가 강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파트들 보이시죠? 각 동마다 예비군이 50명씩은 삽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유사시 저 아파트가 요새가 됩니다. 모든 남자가 싸울 수 있으니까. 여자들은요? 그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간호, 통신, 보급. 전 국민이 각자 할 일이 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답네요. 네.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해야겠네요. 좋은 대화였습니다. 저도요. 많이 배웠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혼자 남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평화 뒤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희생이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일본은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다고. 한국은 평화를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길.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위협할 때 일본은 움직이지 못했고 한국은 즉시 대응했죠. 내가 40년간 착각했구나.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걸. 평화를 지킬 힘이 있는 나라가 진짜 평화를 누린다는 걸. 호텔로 돌아가면서 결심했습니다. 보고서에 진실을 쓰겠다고. 펜타곤이 놀라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40년 만에 눈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친 동맹이었고 일본은 우리가 과대평가한 파트너였어요. 이제 미국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형식적 동맹이 아닌 실질적 동맹을, 종이 위의 평화가 아닌 힘 있는 평화를. 내일은 귀국입니다. 워싱턴에서 큰 파장이 일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귀국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재평가된 동맹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14시간 내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모두 담았죠.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한국은 아시아 최강의 재래식 전력 보유국이다. 현역 50만, 예비군 310만의 즉각 동원 가능 24시간 전투 준비 태세 유지, 실전 경험과 훈련 강도 아시아 최고. 둘째, 방산 수출 1위국으로 기술력 입증됐다. K9 자주포 1700문 이상 수출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 대량 구매 독자 기술 개발 능력 보유. 셋째, 일본과 달리 즉각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법적 제약 없이 신속 대응, 선제 대응권 보유, 미국과 독립적 작전 수행 능력.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 동맹은 한국이다. 일본은 정치적 상징일 뿐 군사적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앤드류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버트, 어떻게 됐나?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충격적일 겁니다. 얼마나? 40년간 우리가 틀렸습니다.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부 주요 간부들이 모였죠.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우자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이게 말이 되나? 친일파인 동아시아 과장이 먼저 반발했습니다. 로버트, 자네 한국에 매수된 건 아닌가? 데이터를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170억 달러, 일본 방산 수출 3천만 달러, 한국 예비군 310만, 일본 예비 전력 4만 8천, 한국 실전 대응 시간 2시간, 일본 국회 승인 2주.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대만 위기 시나리오로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참전 시 72시간, 내 중국 억제 성공, 일본만 의존 시 2주, 내 대만 한락. 이럴 수가.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화헌법의 족쇄입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 부재,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한국은 70년간 전쟁 준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죠. 친일파들이 계속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전쟁은 GDP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와 준비로 하는 거죠.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겠다.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커스를 만났습니다. 잘했어, 로버트. 드디어 진실을 말했군. 40년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한국을 재발견한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카 제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케이팝 굿즈는? 아, 깜빡했다. 역시, 그래도 괜찮아요. 삼촌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니? 목소리가 달라요. 뭔가 큰 걸 발견한 사람 목소리. 맞았습니다. 나는 발견했어요. 40년간 놓쳤던 진실을, 진짜 동맹이 누구인지를. 내일 백악관 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을 포함한 안보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싱클레어, 보고서 잘 봤네. 충격적이더군.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40년간 일본을 최고로 알았던 자네가 이런 결론을 내다니.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받습니다. 펜타곤 의견은? 싱클레어의 분석이 맞습니다. 시뮬레이션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40년간 잘못된 말을 탄 거군.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70년 동맹인데 동맹은 유지하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일본은 보조 파트너로. 구체적으로 한국의 전략 무기 추가 배치, 연합훈련 확대, 방산협력 강화. 일본이 반발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감정보다 실리를 택해야죠.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수립하라. 한국 중심으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 네. 대통령님, 잘했네. 늦었지만 진실을 찾아줘서.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일본 담당관 스티브를 만났어요. 로버트,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일본이 우리의 오랜 친구인데 친구와 동맹은 달라. 위기 때 함께 싸울 수 있는 게 진짜 동맹이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확대됐고 한국에 추가 전력이 배치됐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과 미국의 협력도 강화됐죠. 반면 일본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 일본의 지위가 흔들린다. 우리는 왜 한국이 될 수 없나? 특히 마지막 질문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엔 관광이었죠.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한국인 노부부가 있었어요. 전쟁 때는 다 폐허였는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번화하네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안심하면 안 돼. 늘 준비해야지. 맞아. 그래서 우리 손자도 군대 가는 거고 평화롭지만 긴장을 놓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회고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늦은 깨달음, 진짜 동맹을 찾아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힘 없는 평화는 신기루다. 진짜 평화는 그것을 지킬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일본은 잊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야 깨달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이 흐르는 한, 이 나라는 계속 강해질 것 같았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나라. 그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경력의 미국 국방 전문가가 한국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일본만이 최고의 동맹이라 믿었던 그가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 훈련, 징병제, 그리고 늘 긴장 속에 사는 이 일상이 사실은 대단한 힘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